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은 비스마르크에서 앙겔라 메켈까지 150년의 독일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명할까 합니다. 이번에 앙겔라 메켈이 10년 정치를 정말하고 이제 사인으로 돌아갈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16년간을 집권했죠. 자, 이런 것을 기회로 디자이트 주간지에서, 디자이트는 시간이라는 얘기, 그 주간지에서 이런 제목을 갖고 한 잡지를 발간했어요. 이제 그 잡지를 보면은 이 자이트가 주관하는 역사, 그래서 비스마르크와 앙겔라 메켈 특집을 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다음 시간에 꼭 비스마르크에서 앙겔라 메켈에 이루는 독일 역사를 한번 조명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제목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독일 유학을 와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고 또 부전공으로 제가 독일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역사에 대한 관심도 제가 참 많고 해서 특히 지난 150년의 그 독일 역사라는 것은 참, 다만 이것이 독일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사적인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에게 또 그 후에 독일 통일도 한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고 해서 이 150년의 독일 역사 조명은 우리에게도 특히 많은 교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잡지의 그 총체적인 설명을 누가 했냐 하면은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빙클러, 하인리히 아우구스트 빙클러, 이분이 이제 그 백림에 있는 훔볼트 대학의 사학과 교수로 있었고, 그 후 방대한 4권에 걸친 독일 역사를 소설했어요. 지금 보여드린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독일 지금 살아있는 역사가로서 이 빙클러 교수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최대의 독일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 이분의 총체적인 종려를 소개했더라고요. 빙클러 이 독일 역사 교수는 비스마르크에서 앙겔라 메켈까지 150년의 역사를 딱 둘로 나누었어요.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한 시기에부터 히틀러가 망하는 1945년 5월 8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1949년 아데나우가 집권하면서 그 후 지금까지 앙겔라 메켈까지의 2차 대전 전후사죠. 저도 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싶어요. 그 독일 역사를 쭉 설명을 한없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없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없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었을 때 이 전반적인 면, 후반적인 면, 우리가 비스마르크를 생각을 하면은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이 됐어요. 22년 그 후 28년 집권한 그런 장본인인데,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고는 독일 통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철혈 정책이라고 하죠.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하고 불란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1871년 드디어 독일, 그동안에 39개국으로 논하였던 여러 독일 지파들의 국가를 하나로 모으죠. 저는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단일 민족 국가 형성됐어요. 근데 유럽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독일이 흩어져서 살다가 겨우 1870년 늦게 독일 통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여하튼 이웃 나라들과 여러 가지 견주어 볼 때 당연히 독일 통일은 우리가 환영할 만하지 않나. 다만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통해서 했다는 점이 그 후에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임이 이제 그 빌레름 2세인데요. 빌레름 2세는 28세 때 비스마르크를 하야시키고 그 후에 이제 그 우리 독일이라고 해서 그냥 약속으로만 있을 수 없지 않는가 해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우리도 식민지 개척에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세계 정치에 우리도 참여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결국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비스마르크가 무력을 통해서 통일했다면 이 빌레름 2세 때의 전함을 건조하고 무력을 양성하고 해가지고 시대 조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사라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1차 대전을 이제 독일이 일으킵니다. 그 전에 비스마르크는 국내 정치 면에서 많이 민주주의적인, 비민주적인 그런 처사를 했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만은 비스마르크가 외교 안보 정책에만은 쌓고 그 안보 체제를 강력히 만들어가지고 그가 통일한 그 영토 내에서의 그 면적은 충분하고 이제 대적으로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굳건히 세운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 여기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은데 이 28세의 빌레름 2세가 아주 그 야망이 강하고 전력을 양성하고 마침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자 1차 대전을 이제 일으킨 셈이 되죠. 그 1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만은 4년 만에 결국은 망하고 우리가 1차 대전을 우리가 알려면은 1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전쟁에 가입하게 되고 비록 소련은 러시아는 망했습니다만 그 후 소련의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탄생하는 그 20세기 초에 미국과 소련이 다시 등장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1차 대전에 이제 패배한 이제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 패배한 그런 가운데서 12년 동안의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12년 동안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그동안 훈련받은 민주주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되고 사실상 군대가 여기에 통제가 되고 군대에 의해서 이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1929년 세계공황 사건을 통해서 600만의 실업자가 나면서 결국은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는 계기를 마련했죠. 이 12년 동안에 바이마르 공화국 12년 동안에 12명의 수상이 나와요. 생각하면서 1년마다 한 사람씩 나와버리던 게.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정치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히틀러가 이제 집권하면서 12년간을 집권하는 거죠. 10년간을 집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는데 이 빙클라의 그 의견을 보면은 사실 국내적으로 독재 정치를 하면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이 빙클라 교수에 의하면 히틀러의 그 목표는 동방 세계에서의 생활권 영역을 확보하고 유대인을 이제 없애는 유대인 학살 정책, 유대인 핍박 정책을 최대로 목표로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2차 대전에 미국에도 도전하고 소련에도 이제 진격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소련과 미국이 이제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히틀러가 망하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비스마르크에서의 지금 그 히틀러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독재 정치고 그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왔는 그런 양상을 가져오지 않았나. 자, 이런 전반, 독일 역사의 150년 역사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들어오면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이루어졌어요. 1949년 서독이 창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데나워로부터 시작을 해서 브란트, 그 다음에 콜, 통일, 그 다음에 앙겔라 메켈, 이런 거의 지금 70년 이상의 그 정치를 해옵니다만은 완전히 전반전의 그 독일 역사와는 다른 양상. 후반전의 독일 역사는 내부적으로는 평화 정책, 자유 정책, 외부적으로는 평화 정책,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옹호 정책. 이런 그 완전히 전반전의 정책과는 다른 양상의 정치를 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독일 통일도 일으키고 그 후에 지금 유럽연합을 이끄는 아주 최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아데나와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아데나와가 2차전 이후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잘 지시를 했어요. 그게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그때는 사민당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모방하려고 하고 또 중립 노선을 취하려고 한 데 반해서 이 아데나와 경우는 소방 정책, 이 소방 정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을 이제 강화하면서 앞으로 이제 통일을 향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제시를 했어요. 그래 내부적으로는 시장 경제 정책, 또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정책. 당시 3인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 분야에서 그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저는 이 방향 제시를 그 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방향으로 향하는 그것이 항상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데나와가 소방 정책을 하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것이 이제 브란트의 동방 정책. 이 동방 정책은 유럽의 평화 질서 속에서 독일 통일을 이제 원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영토 통일보다는 우선 인간의 통일. 그래서 오스트폴리틱 동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때 거의 250만이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가 있었어요. 우선 사람이 통일이다. 이제 그런 동방 정책을 하고, 그러니까 아데나와의 서방 정책과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서로가 대조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데나와의 서방 정책이 서방 세계를 공고화했다면은 브란트는 동방 세계를 이제 공고화하면서 유럽 전체의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공로를 우리가 세웠고, 그 후에 나타난 콜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 콜이 드디어 독일 통일을 이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럽과 독일 통일은 동전의 양면이다. 유럽도 살리고 독일도 살리고 어디까지나 유럽의 독일이지 독일이 유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빌헬름 2세나 히틀러나 무력을 통해서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거꾸로 오히려 평화 정책을 통해서 자유 정책을 통해서 독일의 유럽이 아니고 유럽의 독일이다. 우리는 통일이 돼도 유럽 안에서의 독일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90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 연합이 탄생하고 지금 27개국이 활동을 하는데, 자, 독일의 유럽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유럽의 독일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럽 연합을 누가 이끕니까? 사실상 독일이 이끌어요. 근데 여기에 경제적 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옛날에 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 연합 정상들이, 그때는 유럽 연합 전이집니다. 이 유럽 연합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는 각자 자기들 국가대로 주권을 많이 강조를 하고 발언권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경제 얘기, 돈 얘기만 나오면 콜 자기 얼굴을 쳐다보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국가를 주관하고 돈이 있어야 이 유럽 연합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이 유럽 역관을 이끄는 건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이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참 150주년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합니다만은 그 전반전은 그냥 독재와 그냥 전쟁으로 얽혀졌다면 후반전의 경우는 참 정치도 안정화되고 그 속에서 평화도 누리고 자유도 누리고 경제적인 번영도 누리고 지금 국가 질이라는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계를 내면은 세계 모든 국민들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은 독일이 지금 1등 국가가 됐어요. 독일은 지금 문화국가로 발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참 전후 독일이야말로 과거의 역사를 잘 배우지 않았는가. 아데나워가 그 회고록을 4권을 썼는데 그 첫 권에 그 서두에 이런 말을 썼어요. 역사가를 앉아놓고 자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될 건가. 예, 그런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사학가가 역사가는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지 앞을 내다보는 일은 아니다. 그게 또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이 나오더라고. 그래 그 메모아에서 아데나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설사 아무리 그렇더라도 역사를 연구하는 사학가라면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그 에피소드를 썼더라고. 여하튼 간에 전후 독일은 과거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는 우리는 독재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어떤 유럽을 지배하려고 하는 전쟁체제로 가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평화와 안으로는 자유라. 그래서 49년 그 제정된 독일의 기본법, 헌법 1조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인권 존중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도저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의 의무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독일 통일은 이 기본 원칙 하에서 통일도 되고 지금 유럽연합의 모험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 세계를 위해서도 좋은 모범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통일된 독일이 우리에게 많은 저는 교훈적인 시사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마는 그 전반전에서 독재와 이런 전쟁을 통한 그 시기보다는 그거를 역사적 교훈으로 그 후에 전후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모범국가가 되지 않았는가. 특히 분단된 우리나라에게 아직도 통일을 못한 우리나라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스마르크에서 메켈까지 16년을 지금 끝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 가면 이미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25주년 아데나워 탄생 기념일에 그때가 딱 2000년입니다. 그때 앙겔라 메켈은 기민당 당수가 됐어요. 아주 젊은 여성으로 당수가 됐어요. 그때 앙겔라 메켈이 아데나워가 한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아데나워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현장에서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면은 어디까지나 공세 입장에서만 가능하지 수세서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좀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수세에서는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 공세에서만 가능해. 이게 아데나워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앙겔라 메켈이 16년을 통치하면서 그 자기 책상 위에 아데나워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요.
그리고 16년 2000년대 집권하고 지금 금년 이제 곧 이제 하야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스마르크에서 앙겔라 메르켈까지.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까지도 많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게 끌 것 같아서 앙겔라 메르켈의 경우는 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 잡지에 나온 것처럼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이 여기 소설되어 있어요. 어째서 앙겔라 메르켈이 그렇게 정권을 잡고 오랫동안을 이렇게 유지해 왔느냐. 그 비결이 뭐인가. 여기에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 어떤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은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곧 이제 다음 수상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앙겔라 메르켈 총체적인 그 스토리를 좀 한 1, 2, 3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